Good morning. 네, 이제 밴쿠버가 점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밴쿠버의 그 애칭이 레인쿠버,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그죠? 어제 이런 그 댓글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뷰티스타라고 하신 분께서 주신 댓글인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년에 1년 초등학교 아이들과 캐나다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 걱정입니다. 부모는 백신을 맞았는데 자녀가 안 맞았으면 격리를 하게 되나요? 또 1년 캐나다 생활 추천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인종차별이 심해졌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내년쯤에 아이를 데리고 부모 동반 유학을 계획을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뭐 일명 기러기 유학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죠? 네. 현재 그 코로나 상황은 캐나다에서는요. 확진자가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그러는데 워낙 이제 캐나다는 접종 인구 퍼센테이지가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실제로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른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감기 정도 살짝, 어른들하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양성 반응이 있어도 학교가 문 닫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참 때 작년에 막 코로나가 번창하고 그럴 때는 코로나의 정체를 잘 모르고 그럴 때는 학교가 셧다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코로나는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캐나다는 관광 비자로 입국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2021년 9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은 관광 입국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9월 7일부터인가요? 관광 입국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관광 입국이 되려면은 어른들은 2차 접종까지 끝내야만 되고, 그리고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자, 그리고 72시간 전에, 탑승 72시간 전에 음성 PCR 검사 기록증을 갖고 있는 자. 뭐 사실 그 조건 맞추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관광 입국도 되고요. 그리고 12세 미만의 아동들은 이 주사를 그 백신을 안 맞아도 이런 백신을 다 맞은 어른과 동반할 때는 격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관광 입국도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학생 비자도 잘 발급이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반자를 위한 가디언 비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비자가 캐나다에서는 발급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문제 물어보셨는데요. 전에보다는 확실히 흑인들도 좀 많이 보이고 유색인종들도 여기 본래 이 밴쿠버 지역은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캐나다라는 이 나라 자체가 그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백인들 숫자 못지않게 이 유색 인종들이 되게 많이 삽니다. 특히 대도시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지역별로도 차별이 있는데 어디를 간들 차별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쪽 밴쿠버 지역은 아마 토론토 쪽도 그러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큰 도시에는요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특히 밴쿠버 쪽은 또 미국도 저 캘리포니아 쪽은 워낙 또 유색인종이 또 많이 살잖아요. 동양계들도 되게 많이 살고 그리고 밴쿠버는 동양 사람들의 경제력이 워낙 좋아서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제력이 워낙 좋아서 전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거의
인종차별 같은 거 느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 부모가 동반하는 유학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기러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 1, 2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얻는 그거가 너무 작다 이거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데, 그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동반해서 애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꼭 영어를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그 시기를 놓치면은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서 영어는 평생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부모님들을 제가 뵀거든요. 본인이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왔는데 사실 돈만 그냥 낭비한 것 같다. 별로 뭐 1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왔다고 해서 영어 는 거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무슨 유학을 그 개고생을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그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 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키의 성장이 멈췄을 때 다 크고 난 다음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떠난 거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언어의 성장은 키 크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 크는 거는 밥만 먹으면 키가 크죠. 단 전제가 있죠. 키의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만 되죠. 그죠? 성장이 다 끝난 사람은 밥만 먹으면 배만 나오지 키가 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저절로 배웠지 뭐 학원 다니면서 한국말 배운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앉혀놓고 뭐 한국말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는 그 언어 환경에만 놔두면 저절로 언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이라고 하는 제한상이 있습니다.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는 시기는 있죠. 그 시기가 보통 사춘기 이전의 시기, 키의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한 2학년서부터 중학교 1, 2학년까지 요때가 그 언어가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정말 외국어를 많이 이렇게 그냥 퍼부을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의 바다에 푹 빠졌다가 건져내면 그 성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나이가 그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정말 가장 많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게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환경에 가서 사는 거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그 어린아이지만 1년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내고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모가 꼭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거 조금 마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어른들이 1년 가는 거하고 애들이 1년 가는 거하고는 언어 성장에서는 그거는 극과 극입니다. 그거는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1년 그 영어권에서 살고 나면은요, 어지간한 아이들은 거의 미국인, 캐나다 사람처럼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하고 온 아이들은 그 정도까지 발달이 됩니다.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어른들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이제 그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저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느냐면, 우선 첫째는 가성비의 문제입니다.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결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먼저 있잖아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오는 그 유학, 즉 기러기 엄마라고 한번 일반적이니까 그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엄마가 오면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 1개, 거실 하나, 또는 애가 둘이면 방 2개, 뭐 거실 하나, 아파트. 그런 거면은 이거 밴쿠버 이제 지역에 따라 그것도 다 다릅니다. 예, 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아파트도 좀 새 거냐, 좀 오래된 거냐에 따라 다르고 그게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한 달에 그래도 1,500불 정도는 월세가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월세만 들어가나요? 거기에 이제 유틸리티, 전기료, 가스비 이런 게 또 들어가죠. 그것도 한 달에 거의 한 100불 가까이는 잡아야 될 겁니다. 또 핸드폰하고 인터넷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한 100불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럼 뭐 100불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여러분 한 달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자동차도 뭐 소형 자동차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티코에서부터 뭐 벤츠까지 그거 뭐 워낙 그 레인지가 크니까 우리 대충 한 3년 된 소나타 정도를 기준으로 1년을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살 때 얼마나 하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하나요? 한국에서?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나? 대충만 한번 잡아봅시다. 2,500만 원? 2,000에서 2,500만 원짜리 차를 샀다가 1년 후에 팔면은 감가상각이 얼마나 됩니까? 5, 600만 원 이상 되지 않나요? 충분히 그 이상 감가상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값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한 달에 500불. 여기서 500불이면 한 45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한 2,000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험료가 한 달에 거의 200불 꼴이죠. 그 다음에 연료비 있잖아요. 기름값 한 달에 한 200불 들죠. 그것도 타기 나름이죠. 물론. 예. 그렇지만 자동차 또 수리비도 있잖아요. 수리비도 한 100불 정도는 들지 않겠어요? 예.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가끔 타이어도 갈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고장 나면 더 큰 돈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자동차에 드는 돈이 한 달에 아무리 안 들어도 1,000불은 듭니다. 1,000불 해봐야 1년에 뭐 12,000불이면은 1,000만 원인데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자. 더 들 겁니다. 예, 더 들 겁니다. 그리고 먹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식비. 그죠? 식비도 이것도 먹기 나름이죠. 그래서 뭐 집에서만 먹나요? 가끔 외식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비용도 있잖아요. 또 애들 있으면 학원도 보내고 이런 등등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따라오지 않고 만약에 아이를 그렇게 뭐 관리형 유학을 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맡기면은 소위 말해서 뭡니까? 홈스테이 비용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홈스테이 비에서 홈스테이를 맡기면 그 집에서 애들 라이드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인터넷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홈스테이에 맡기면 지금 950달러가 한 달에 들거든요. 네. 근데 그 비용을 엄마가 오면은 한 달에 3,000불 가지고도 쉽지 않습니다. 3,000불 가지고 그 비용만큼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00만 원 정도는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는 엄마가 따라옴으로써 그냥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엄마가 따라오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애만 보내는 것보다 절대 덜 들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더 듭니다. 당연히 더 듭니다. 근데 전체 비용이 애만 보냈을 때보다 엄마가 따라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이 덜 든다.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공부하는데 돈 들이는 거를 적게 들였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이를 엄마가 옴으로써 사용되는 돈이 1년에 최소 2,500만 원 이상은 엄마 비용으로 들어갈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엄마가 따라오면은 돈이 더 듭니다. 예. 그건 뭐 상식적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엄마가 따라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엄마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본래. 어떻게 내 핏덩이 같은 내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왔을 때 또 돈도 돈이지만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나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왔을 때는
아이 공부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무슨 공부? 영어 공부. 그죠? 영어 공부 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냐면은 엄마가 새로운 환경인 이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어디나 데리고 갔다고 칩시다. 호주나 뉴질랜드나 어디나 데리고 갔다고 칩시다. 참고로 미국은 안 됩니다. 미국은 그 기록이 유학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그런 비자가 없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은요. 동반자 비자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엄마가 애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돌보기 위해서 캐나다에 머무는 것을 허가하는 그런 비자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있는데 미국은 그런 비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국은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록의 유학지로 이제 캐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엄마가 와갖고 공부를 시키려고 왔는데 이 낯선 곳에서 아무리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다고 쳐도 이 낯선 곳에 와갖고 처음에 오자마자 살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개설해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애들 학원 보낼 때도 알아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이러는데요. 좋게 3개월 갑니다. 안 갈 것 같죠? 3개월 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스트레스 많죠. 보통은 이제 아빠가 처음에는 와서 그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정착 서비스를 외부에 맡기기도 하는데 엄마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영어가 또 딸리면 더 힘들고요. 정말 머리에 쥐납니다. 머리에 쥐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가 학원도 다니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뭐 가요 공부도 받고 뭐 이런 게 조금 되기는 하겠죠.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많이 못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은 1년을 계획하고 왔다고 쳤을 때 돌아갈 때가 되면은요 한 3개월 전부터는 이제 또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고민을 해야죠. 어떤 고민이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또 학원 같은 거 알아보고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재 도구라든가 여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이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처음에 1년을 계획하고 오지만 실제로 1년을 계획하고 와도 준비하는데 한 3개월 또 갈 준비하는데 3개월 그러면은 그냥 준비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조금 살만한데 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 안 되겠어. 이제 조금 적응해서 애가 요즘 조금 영어가 될까 말까 하는데 한 1년 더 있어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아빠도.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제 1년으로 계획하고 왔다가 2년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사고의 시작입니다. 기록이 생활 2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2년 있다가 돌아가잖아요. 한국에서 10중 8구는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록이 유학의 종말은 다시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또는 애들을 또 보내거나 이런 일이 10중 8구 생깁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아유 참 옛날 얘기네요. 우리의 영어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저희는 그래도 기러기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 미시간으로 2년 동안 우리 가족과 다 2년 동안 가서 살았잖아요. 그때 딱 그랬습니다. 1년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영어가 딱 그때 좀 되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1년 더 있다가 그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대치동 도곡동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한국식으로 공부를 해보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하더라고. 이 기러기 유학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미국식이나 캐나다식으로 아이들과 여기서 잘 지내고 가면 그게 성공적인 기러기 유학처럼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게 뭐죠?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얼마 전에도 그저 보여드렸죠? 축구, 그 다음에 농구 이런 거 하거든요. 이 나라 애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는 거기 가서 박수 치면서 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나도 하는구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여보는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 아 좋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극의 시작인지 아마 그 당시에는 모르실 겁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현지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나면 현지에 있을 때는 그게 매우 성공적인 유학 생활인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귀국하고 나면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기록이 유학할 때도요 꼭 지켜야 되는 불문율이 있어요. 너무 현지화되지 말자. 너무 현지화되지 말자라는 것은 여기 현지 아이들은요 그렇게 우리처럼 뭐 공부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뭐 음악 활동, 체육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다가 한국 가면은요 아이들이 생활 못 합니다. 엄마 다시 가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가야죠. 다시 갈 때는 쉬워집니다. 왜냐고요? 한번 가봤잖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엄마도 이제 돌아가고 나면은요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엄마도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한국에 오니까 제일 먼저 시자가 옆에 있고 시댁, 시어른. 그 다음에 한국에 오니까 엄마들이 왜 이렇게 막 그냥 서로 막 경쟁하고 미국에 있을 때는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모자 이렇게 쓰고 청바지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그래도 마음 편했는데 여기 오니까 막 엄마들도 너무나 차려입고 막 자기 자식 자랑하고 공부만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엄마 다시 가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격?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애가 여기서 적응을 못하나 봐. 아무래도 다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10중 8구라니까요.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저렇게 가고 싶어하고 애가 여기서 우울해하고 적응을 못하는데 아빠가 한숨을 내쉬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돈이 불행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또 엄마하고 다시 내보내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똑같았습니다. 애가 적응을 못해서 엄마 여기 싫어, 아빠 여기 싫어, 미국 좋아,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모두가 이민을 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민을 와서 이런 유학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라도 가능했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 동반해서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 기러기 엄마로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 거기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부모 별로 없을 거려. 거기까지 아마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면은 이제 막내가 대학 갈 때까지 있어야죠, 천상. 그럼 그게 5, 6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부부가 앞에서 한 2년 떨어져 있었고 다시 한국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 5, 6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남편 나이가 그때 되면 50대 초중반 정도 되죠? 그러면 그 화려한 40대를 40대 남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대 중반? 초중반에서 뭐 50대 초중반 요 나이 또래 가장 그 부부 생활이 즐겁고 한참 아이 키우고 그럴 나이대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럼 부부간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부가 있고 난 다음에 자식이 있는 거지. 자식이 있고 부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빠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들의 이 뇌 구조는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성애 때문인지 몰라도 뇌 구조가 바뀐대요. 엄마의 뇌로. 여성의 뇌에서 엄마의 뇌로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가 아이 중심으로 되는 거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못 보고
아빠가 눈에도 안 들어오죠. 아이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애가 힘들어하니까 모든 거 애를 위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엄마의 뇌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행이 싹 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애가 대학을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가 들어오라 그러죠. 한국. 애 다 컸으니까, 대학 갔으니까. 이때 엄마가 한국에 들어가는 게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오래 떨어져서 살았고, 이제는 나름, 그냥 뭐 아빠가 동거인처럼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맞나? 야,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영 좀 탐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의 생활 환경이 또 만들어. 여기에도 친구가 있고, 여기에도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엄마가 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잘 살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아진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제 네 식구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고 살잖아요. 사실 뭐 자식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자식은 있잖아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을 떨어졌다가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물론 방학 때 잠깐은 나왔지만 이제 9학년서부터 보딩 스쿨을 다녔고 대학교 4년 또 다녔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9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재회를 해서 사니까 처음에 조금은 서먹서먹했는데요. 근데 확실히 피는 물보다 진한 게 맞더라고요. 자식은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다가 살아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근데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야기가.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야, 어쩜 많이 다를 수도 있어. 부부는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저도요. 이제 막 3,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좀 5개월 만에 와이프 만났거든요. 5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면요. 한 이틀은 서먹서먹해요. 누구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쨌든 한 이틀은 조금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러다가 그래, 역시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자꾸 느끼고 그러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뭐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부부는 가급적 떨어져 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식은 당분간 떨어져 있어도 재회를 해도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융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향해서는 그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게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거잖아요. 피를 나눴으니까. 부모 자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는 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외국에 이렇게 엄마가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에 돌아가고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또 결정적인 그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게 뭐냐면 여기 와 있는 동안 국어하고 수학, 한국 국어, 한국 수학을 한국에 있을 때만큼 안 하잖아요. 그죠? 국어는 뭐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학을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큼 수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한국이 수학이 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국어. 국어를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매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이 국어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다른 과목을 따라가지 못해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결국은 한국 학교 다니는데 애로가 생기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주 부득이하게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이게 뭐 캐나다에 와갖고 유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그럴 때는 꼭 국어하고 수학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가셔야 되고 꼭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아빠들의 입장에서는요, 애가 이렇게 뭐 그죠, 애를 혼자 보내는 것도 정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리고 아빠도 엄마가 차라리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기러기 유학을 결정할 때요, 그 묘한 인간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서로 말은 안 해도요. 아빠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다? 그럼 나는 돈만 내면 되는 거겠지? 아싸, 나도 다시 돌싱이네. 와, 이 생활 한번 즐겨보자. 약간 그런 심리가 있고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여자한테도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 대학교 때 어학연수 갔는데 그래, 나 가면 살 수 있어. 그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고서 이제 용기를 낸다고요. 그리고 아유, 그래, 이 김에 다시 나도 뭐 아유, 결혼 생활 10년 이상 하고 나니까 좀 지루해. 뭐 분위기 한번 바꿔보지 뭐.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나 영어도 좀 할 줄 아는데.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유, 시자로부터 멀어진다. 만세. 내가 내가 이제 유학사 보면서 진짜 뼈저리게 알게 된 사실 하나. 여자는 왜 이렇게 시자를 싫어하지? 아니, 적어도 싫어하진 않아도요. 불편해합니다. 시자 좋아하는 사람은 더러 있긴 있겠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시자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유롭죠. 그리고 뭐 아이하고 같이 가 있으면 외로울 것도 없잖아요. 엄마들이 뭐가 외로워요? 뭐 신랑이 돈 붙여주지. 뭐 불편한 게 뭐 있어? 좋지. 그리고 여기 오면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 좋지. 귀찮게 하는 사람 없지. 애 내 옆에 있지. 자유. 온갖 자유. 돈은 붙여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빠는 한 일주일 정도만 좋습니다. 이제 공항 딱 들어가면, 야, 갔어. 이제 나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자유도 귀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와이프가 옆에 있을 때, 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거짓말 치고 밤에 살짝 나오고 그게 재밌는 거지. 맨날, 세상에 문이 열려 있어 봐요. 그 새가 들락날락해. 아무 재미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아빠들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외롭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뭐, 아빠들 종류가 다양하죠. 술만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그 욕심 많은 엄마들은 가끔 그래요. 여보, 돈 아끼게 우리 살던 집, 그냥 그거 세주고, 당신 그냥 시댁에 가서 살고 있어. 그 시어머니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게 좋지 않겠어? 이게 딱, 잠금 장치를 잘 확실하게 해놓고 가는 엄마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사실 뭐 다 큰 사람이 시어머니, 어머니 밑에서 사는 것 저는 뭐 별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네. 어찌되었던 간에 아빠 많이 힘듭니다. 아빠 많이 힘들고 아빠도 그런 생활이 이제 지속되면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술집을 들락거린다거나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가급적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겠지만 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귀국하면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동반을 해갖고 유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1년을 넘는 것은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다 공사, 무슨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이렇게 3명의 애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의 부부가 한 45세, 보통 나이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45세, 50세 사이? 아빠 나이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부부가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세금 떼고 나면은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 되겠죠. 그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애를 유학을 어쨌든 어린 시절에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어권에 가서 살다 오는 게 맞다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가 2년 동안 휴가라 그래? 휴직? 네, 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하고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큰애가 중학교 2학 3학년인가 됐는데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자아이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아이하고. 아빠가 막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왜냐하면 다 돈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아이를 다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뭐 사양해서 교육받는 게 나쁘지 않는데 사실요, 외국의 유학생활을 제대로 시키려면 1년에 1억씩 듭니다. 거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아끼려고 엄마가 애들을 2년 동안 데리고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갔다 살다 왔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 2년은 좀 길었고 두 번째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해서 한국 학교에 돌아와서도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살다 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영어하고 집에서는 당연히 한국말 할 거 아니에요. 한국 밥 먹고. 그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학생활이라고요. 실제로는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그래서 아이가 갔다 왔는데 애가 적응을 못해서 그래도 다행히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그래도 학교를 다녔는데 이 중학교 애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집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 난 그냥 검정고시 볼 거다. 엄마 나 다 필요 없으니까 어디 그냥 아무데나 유학 보내줘. 계속 이렇게 유학 타령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독립심도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큰애라고 애가 셋인데 어떻게 큰애한테만 1년에 1억씩을 비용을 냅니까? 그리고 그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 그럼 5천만 원 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럼 그 밑에도 다 있는데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지를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유학도 그렇고 이민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 미국이더라고요. 재밌어요. 저기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뭐 태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쪽 뭐 필리핀, 뭐 이런 그런 동네. 거기 가면 다 유학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 유학을 대학을 호주로 갑니다. 호주. 그리고 또 이게 거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전 세계 어디에 나가 있는 교포들도 돈 벌고 이제 여유가 생기고 뭐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이민이든 유학이든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어하냐면요, 땅값 비싼 데를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방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경제력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 다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서울에서도 강남 살고 싶어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다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시골이 도시화하는데도 도시가 시골화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논리는 참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캐나다고요. 그죠? 그냥 그게 이제 다 그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참 잘 껴야지 된다. 그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 뭐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 뭐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국제학교 그러면 다 국제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것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국제학교가 지금 5개인가 있죠. 본래 그 본토에 있는 그 본래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학교가 분교잖아요, 말하자면. 제주도에 있는 건 해외 분교죠. 분교로 나오면 그 수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수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영국계 어떤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본토에서는 영국의 부유층 자녀들이 정말 고급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뭐 여러 가지가 그런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제주도 국제학교로 내려오면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거기다가 한국 애들이잖아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화점도요. 신세백화점, 명동점, 강남점에 있는 물건하고 또 저 지방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물건이 다릅니다. 이마트도 물건이 다르고요. 그 다를 수밖에 없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라고 해서 절대 수준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내가 역량이 닿으면 좋은 지역에서 첫 출발을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 역량이 안 되는데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그거는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권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첫 단추를 참 잘 깨야지 된다. 그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민사고라든가 용인고, 용인자사고죠. 그 다음 뭐 상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또 어디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도 이게 정말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세계적인 학교들이고, 사실 이런 학교에서는 영어로 충분히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 자체도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존폐 위기에 있잖아요. 지금 이런 학교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좀 사실은 돈이 많이 들긴 들어도 외국 유학 가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덜 드는, 그렇지만 그 수준으로 봐서는 어느 외국에 있는 미국, 캐나다에 있는 학교들보다 수준 높은 학교인데, 그런 학교들을 그냥 평준화 시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학교에 입학해갖고 다닐 수가 있으면 뭐 굳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제 그런 과정을 미국의 세계적인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가는 거, 그런 거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도 참 멋진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학교가 평준화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력에 있는 인재들이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결국 외화 유출이죠.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서양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 이제 앞에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부모와는 동반 유학, 기러기 유학,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 있는 동안 지나치게 서양화가 돼서 한국으로 복귀를 하면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극단적으로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잘 판단을 해서 장단점을 잘 이렇게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좋은 거,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현실과 견주어 봤을 때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에게는 이게 어울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럴 때는 경제력이 있다면 엄마가 애들 데리고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저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요즘 뭐 보면은 시대가구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기러기 유학을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생활하는, 여기 캐나다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